자, 첫 번째 정보 시스템 감리사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인데 이 파일은 정말 중요한 자료입니다. 정말 중요한 자료고 자 한번 쭉 볼게요. 자, 소프트웨어 공학은 뭐고, 개발 방법론은 뭐고,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의 개발 절차, 그죠? 개발 절차는 뭐고, 테스트는 뭐고, 자 전반적으로 다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웬만해서 잘 빠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기술사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기술사 공부는 어떤 전체적인 용어들을 이해하면서 안 보고 쓰는 거지만, 감리사는 객관식 시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려사항이라든가 기대 효과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몰라도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키워드 중심으로 공부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감리사는. 예, 그래서 본 교재는 뭐 기술사 교재로도 훌륭하죠, 이 교재 자체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거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만약에 요거 AOP로 할까요? AOP라는 거를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 AOP에 크로스 컷이라는 게 있다. 그럼 크로스 컷이 뭘까 하고 너무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반적으로 돌린 다음에 전반적으로 반복을 한 다음에 하나하나 보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하나에 너무 올인해서 다음으로 안 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전진이에요. 전진. 끝까지 끝내고 반복하셔야 돼요. 자, 그러려면 우리가 몇 개의 기본 용어들에서 볼게요. 일단 기본 용어들을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목차에서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자, 소프트웨어 공학인데, 우리가 이제 이 공학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항상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이제 프린트로 출력해 두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공부하는 게 좀 양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뭐뭐 공학이라는 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 이게 왜 이런 용어들이 필요하냐면요, 아니 단답형이고 시험에서 A의 구성요소 4개 중 아닌 것은, 이런 걸 고르는 문제,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읽어보면서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건 다 있어요. 그런 문제들은 기본 어휘로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런 문제들은. 자, 그래서 공학이라는 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인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그죠? 문제가 앞에 있다라는 거죠. 그 문제가 소프트웨어의 위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점. 그러면 프로그램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비용이 좀 비싸요. 너무 고가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생산성이 떨어져요. 생산성이 떨어지면 비용이 비싸죠, 상식적으로. 그죠? 그리고 물건을 만들었는데 엉망이에요. 이런 게 다 문제점인 거죠. 품질도 안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을 한번 해결을 해보자. 그런데 사람의 머리가 어떻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바로 X는 Y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점을 찾아갑니다, 하나씩. 그래서 첫 번째 1번, 소프트웨어 생명주기 모형, 모델이라고 그래도 돼요. 어떤 모델을 만들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할 때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절차를 만들자. 그래서 모형이라고는 말은요, 기본 틀입니다. 기본 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처럼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틀만 잡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건을 만들 때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을 때 천장을 세워야 되는 거지, 땅도 안 파고 천장부터 세울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기본 틀을 만든 게 SDLC, 소프트웨어 디벨로퍼먼트 라이프 사이클이다 라고 불렀다 이거죠.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그래, 땅을 파고 기둥 세우고 천장 세우는 건 알겠는데, 땅을 어느 깊이까지 파야 되고, 땅을 팔 때는 삽은 어떤 걸 써야 되고, 누가 팔 거며, 누가 기둥을 세울 거며, 기둥의 높이는 어떻게 되고 너비는 어떻게 되고, 기둥은 몇 개를 세워야 되는지, 그런 거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모든 걸 상세하게 다 정의하는 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론이라고 하면 딱 이겁니다. 그냥 이대로만 하면 돼, 이거예요. 그냥 여기 매뉴얼대로만 하면 일이 끝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SDLC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방법을 정의했구나. 그 기본적인 방법은 순서를 정의한 거예요. 가장 기본이. 그래서 요구사항,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라는 어떤 순서를 정의했고 그 순서로만은 뭐든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그냥 이렇게만 해.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만든 게 방법론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론은 뭐가 정의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 번째, 일하는 절차. 이게 순서죠. 일단은 순서가 정의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각 순서별로 뭐를 하면 되는데, 절차별로 뭐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활동. 그래서 액티비티라고 그래도 되고요. 그죠? 활동. 근데 활동이라는 거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죠?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땅을 파. 그죠? 프로그램을 설계해. 이건 굉장히 큰 말입니다. 큰 말. 그죠? 그럼 설계를 하면 그 중에 내가 뭘 설계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활동, 이걸 영어로 하면 뭡니까? 액티비티죠. 이 액티비티를 조금 더 상세화하면 타스크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뭘 하면 되는 데를 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절차, 활동 이거 정의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 하면 되는데 이거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직. 네 번째, 각 활동별로 어떤 결과를 나오게 하면 되는데 그게 산출물이죠. 산출물. 그래서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라는 게 바로 방법론이에요. 그러면 아니 집을 지었는데 그냥 문놈의 방법론이 뭐 이렇게 많냐, 그냥 하나만 쓰면 되는 거지. 그거는 저랑 똑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집을 지을 때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방법론들이 여러 개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처음에 먹고 살 때는 이렇게 이런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런 집이 있다 보니까 내 회사까지 너무 멀고 그리고 너무 좀 불편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파트 짓고 살았어요. 그죠? 아파트 짓고. 자, 그랬더니 아파트 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뭐예요? 그냥 타운하우스에서 살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환경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환경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개의 방법론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한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오브젝트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왜냐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계속 다 어디에서 오브젝트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아무튼 그건 나중에 보고요. 그래서 핵심적인 건 객체지향 방법론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객체지향이 등장하기 시작한 때가 언젠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말이 도대체 언제 나왔냐? 가장 중요한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윈도우죠. 우리 입장에선 윈도우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이게 윈도우잖아요. 옛날에는 이런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운영체제 하면 그냥 어떤 거였습니까? 아이고, 이상한 게 나왔네. 운영체제 하면 이렇게 하면 이런 CMD, 이런 시커먼 창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러니까 컴퓨터를 키면 이 화면밖에 안 나왔어요. 그럼 얘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뭔가를 입력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죠? 요거 하나가. 그런데 이 바탕에 있는 이 윈도우는요, 내가 마우스 클릭을 여기서 할 수도 있고 여기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할 수도 있고, 결론은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윈도우가 등장을 한 거죠. 이게 가장 큰 거고, 그 중에서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창과 이 노트패드 여기 눌러볼게요. 이거 똑같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 눌러볼게요. 이렇게 생겼죠. 그죠? 이런 창 어디에서 많이 봤죠? 이런 창은 뭡니까? 다 기능이 다 똑같죠. 어떤 화면이건 아래 한글을 쓰건 뭐 MS 워드를 쓰건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다 똑같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거를 노트패드를 만들 때도 내가 이걸 개발해야 되고, 내가 MS 워드를 만들 때도 이걸 개발해야 돼요. 내가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도 이걸 개발해야 돼요. 다 똑같은 코딩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뭔가 공통으로 만들어놔서 같이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게 오브젝트 오리엔티드예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가 나오면서 이 객체 지향의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전환을 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구조적과 정보공학은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쭉 이렇게 해서 개발 방법론이 이렇게 나왔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가는 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관점이라는 건 뭐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그 문제, 예를 들어서 검증된 뭔가를 쓰면 됩니다. 그죠? 얘는 검증돼 있어요. 얘는 확인돼 있어요. 그걸 쓰면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재사용인 거예요. 재사용. 자, 이미 확인된 거를 쓰자. 그러면 뭔가 빨라지지 않냐.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공학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기,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건 이미 검증된 놈을 재사용만 하면 되면, 품질은 오케이, 생산성 오케이, 생산성 좋아지면 비용 절감 일어난다. 그죠? 이런 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위기라는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관점은 바로 리유즈입니다. 그런데 이 리유즈를 볼 때 우리가 뭐가 있냐면, 리유즈 단위가 있어요. 단위. 리유즈는 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크기가.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벽돌로 이렇게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뭐죠? 올림픽인가? 강변북로인가?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용산의 그 어떤 아파트는요, 정말 오래됐는데 외관이 빨간색 벽돌로 지어져 있어요. 정말로. 예. 그렇게 벽돌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발전이 되면 아파트를 면으로 지을 수 있죠. 이 면 한 덩어리를 딱 만들어 두고 내면을 딱 붙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발전이 되면 집을 그냥 다 만들어 두는 거죠. 모듈식으로. 그래, 모듈 주택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단독주택 지을 때 짓겠지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생산성은 이게 끝내주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 리유즈는요, 리유즈 단위가 굉장히 중요해요. 벽돌로 아파트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벽돌을 하나 만들고 하나 붙이고 시멘트를 하나 바른 다음에 다시 벽돌로 올리는 식이에요. 그쵸? 시멘트 바르고 벽돌. 즉 뭐냐면, 재사용 단위라는 거는, 이 재사용의 단위라는 거는요, 크기가 작으면 뭐가 발생을 합니까? 인터페이스가 늘어납니다. 그쵸? 시멘트를 많이 발라야 돼요. 이게 기출문제죠. 감리사 기출문제예요, 사실. 예, 모듈화의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인터페이스가 늘어나요. 인터페이스가 늘어나면 뭐가 됩니까? 복잡하죠. 우리가 흔히 복잡하다라고 말하는 건요, 어려운 거랑 다른 거예요. 어려운 거는 이 문제 너무너무 어려운 거는 수학 문제 이런 게 어려운 거고, 복잡한 거는 내가 뭔가를 할 때 얘도 부르고 얘도 부르고 얘도 부르고 뭔가 조건식이 많을 때 우리는 이거를 복잡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마찬가지예요. 뭘 부른다라는 게 뭡니까? 인터페이스죠. 그러니까 작은 것들은요, 인터페이스가 늘어나서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복잡해요. 근데 이렇게 큰 덩어리는요, 얘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가 시멘트 여기 바르고 여기 이렇게 붙이면 되죠. 그러니까 인터페이스의 수는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면 뭐가 돼요? 복잡도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복잡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 인터페이스가 작은 게 이거죠. 그쵸? 이 덩어리로. 그 대신 얘는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거는요, 요 네모 박스는요, 내가 33평 아파트, 그죠? 30평 아파트의 그 모듈 주택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걸 그대로 이렇게 올리면 1층, 2층, 3층이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할 수는 있죠. 어려운 거죠. 101동에 한 동을 만드는데 저층은 24평대, 여기는 30평대, 여기는 40평대.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동이 전부 다 30평대 이렇게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죠? 예, 무슨 말이냐면, 리유즈의 이 단위가 커지면 재사용성이 떨어져요. 이 박스는 오직 아파트 30평을 만들 때 써야 되는 거지 40평을 만들 때는 못 쓴다라는 거예요. 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오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모델과 방법론을 만들었어요.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원칙을 만들었는데, 그 원칙의 핵심은 리유즈, 바로 재사용이 되는 거예요.
리유즈가 되는 거고, 리유즈의 단위가 크면 인터페이스의 복잡도는 떨어진다. 하지만 뭐가 문제예요? 단위가 크면 재사용성이 떨어진다.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거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원칙이라는 거는 모든 방법론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다? 리유즈입니다. 어떻게 재사용할까? 그러면 나중에 객체 지향에서 이게 뭐가 나오겠어요? 바로 이너니턴스, 상속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상속이라는 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봐보죠. 자, 밑으로 가볼게요.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게. 자, 한번 보면 내가 객체 지향을 만드는데, 그죠? 아파트를 만드는데 클래스 단위로, 그러면 아직 클래스가 뭔지 몰라도 돼요. 클래스 단위로 소프트웨어를 리유즈했어요. 근데 클래스라는 거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말하는 클래스는 코딩에 포커싱이 돼 있어요. 코딩에. 예. 근데 야, 그러지 말고 이거를 프로그램 단위로 좀 하자. 독립적인 프로그램. 이런 거 하나, 박스 하나. 그죠? 예, 아까 프로그램 단위로. 그래서 컴포넌트 단위로 바꿨어요. 컴포넌트.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브라우저입니다. 브라우저.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띄우면 어디에는 브라우저 여기에 동영상이 보이는 게 있죠. 그 동영상은 이 브라우저가 만든 겁니까? 아니에요. 다른 동영상 플레이어기를 누군가가 만들어서 요 안에 포함만 시킨 겁니다. 동영상은.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게 바로 컴포넌트 베이스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 단위로 재사용 컴포넌트. 그랬더니 문제가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대부분 가만히 보면 화면에 관련된 것들이다 이거죠. 화면에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전부 다 화면에 관련된 거잖아요.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왜 만듭니까? 이쁜 화면을 만들려고 만드는 게 아닌 거죠. 이쁜 화면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업무 프로그램을 좀 미리 만들어 두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인터파크의 사이트를 보면, 이건 웹이긴 하지만요, 사이트를 보면 업무가 크게 4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아이마켓, 투어, 티켓, 도서. 이 업무를 가만히 보면요, 업무 간의 의존 관계가 거의 없습니다. 아이마켓이 안 된다고 해서 도서가 망가지지 않아요. 그죠? 완전히 거의 독립적인 업무입니다. 그죠? 의존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데에서도 독립적인 업무라는 거는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1번 회원. 어디에서 공통적인 업무는 회원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가입을 하건 이 4개가 다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공통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데이터를 저장할 때 암호화를 한다거나 로그를 기록한다거나 어떤 보안에 관련된 거, 그쵸? 이것도 공통이죠. 물론 보안 자체가 업무는 아니죠. 기술이긴 하지만. 세 번째, 뭐가 됐건 이 4개는 다 뭘 한다? 결제를 합니다. 결제. 그쵸?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이 4개 자체는. 그리고 여기에서는 도서 같은 경우는 배송이 있고요. 티켓도 배송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통적인 게 하나 중에 배송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인터파크가 아니라 내가 오늘은 인터파크를 개발하는데 이 개발이 끝난 다음에 다음 달부터는 쿠팡에 가서 개발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인터파크만 다른 게 뭡니까? 이 화면을 이렇게 만들고요, 앞에다가는 뭐를 두고요, 이런 건 인터파크만의 요구사항이죠. 이런 UI는, 화면은. 근데 이거를 인터파크만 아니라 모든 홈쇼핑이 다 똑같은, 쇼핑몰이 똑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이런 것들이죠. 쿠팡도 배송되고요, 쿠팡도 결제되고요, 쿠팡도 보안하고, 쿠팡도 회원관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만들어 두고 일단은 인터파크에서 쓰고 내가 다음 달에 쿠팡 가면 요거를 베이스로 깔아두고 쿠팡만의 UI를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만들면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검증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는 그거예요. 대학교에서 어떤 솔루션 업체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에서 납품한 다음에 학사관리 뭐 이걸 개발을 해줬어요. 그러면 두 번째 대학교는 그걸 받아서 그대로 만들죠. 세 번째 똑같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울대학교에 있는 보안 문제점은 마지막 대학교까지 그대로 갖고 가는 거죠. 뭐.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쁘게 말하면. 자, 그래서 바로 이게 그 내용이에요. 내가 클래스로 했고 내가 컴포넌트로 했는데, 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여기에는 안 보이네요. 여기 어딘가 있어요. 뒤에 있나? 그죠? 여기 어딘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그죠? 프로덕트 라인으로 공통 업무를 갖다가 코어 어셋, 코어 어셋이라고 그러고, 이것도 감리사 기출 문제예요. 코어 어셋이라고 말을 하고, 얘는 비즈니스 공통을 미리 만들어 두고 그거를 업종별로 리유즈하면 훨씬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지 않냐, 그죠? 이렇게 해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마지막에, 자, 이거는 너무 클래스, 컴포넌트, 코어 셋 이런 거는 너무 모듈적이지, 그러니까 너무 프로그램적이지 않냐. 그래서 설계도 재사용할 수 있지는 않냐. 이건 이제 관점이 설계입니다. 설계. 물론 이제 설계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설계도 어차피 아파트 설계에서는 그게 그거 아닌가?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설계까지 재사용해서 한번 가보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이제 교재 보면서 보고요. 이게 다 끝나면 그 다음은 이제 뭐로 갈 거지? 예를 들어서 코어셋, 프로덕트 라인별로 공통 업무를 재사용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는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바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혹은 서비스 오리엔티드 디벨로퍼먼트.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뭐 회원관리, 뭐 보안,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업무 서비스로 좀 조립하면서 개발할 수는 없을까? 이런 거예요. 내가 결제 라인이 있는데요. 내가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님, 그 다음에 마우스로 드래그해요. 과장님, 차장님, 뭐 팀장님, 이렇게 그려요. 그리고 나서 버튼을 딱 눌러요. 그러면 결제가 쭉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거와 비슷한 대표적인 솔루션이 뭐냐면 BPM이에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그래서 물론 이제 BPM도 있고요. 여기에 관련된 기술이 뭐다? 웹 서비스입니다. 웹 서비스.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냐, 그죠? 그래서 이거의 마지막 모습은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언제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가보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사실은 요 문구의 내용은요, 이거는 이제 감리 및 사업관리에 해당되는 범위예요, 사실은. 근데 원래는 소프트웨어 공학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감리 쪽으로 넘겨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데 도대체 비용을 얼마나 줘야 되냐.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요겁니다. 규모를 알아야지 비용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쓰는 게 뭡니까? 바로 펑션 포인트라는 걸 쓰는 거죠. 근데 뭐 이런 거예요. 다 만든 다음에 이거 얼마야? 이렇게 말하긴 쉬워요. 다 만든 다음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요, 건설사가 자기 돈으로 건물을 다 짓고 그리고 분양하는 거 아니죠. 그쵸? 이러면 자기 돈으로 건물 다 짓고 하면 뭐가 됩니까? 원가가 정확해집니다. 맞죠? 원가가 정확해져요. 내가 이미 돈을 썼으니까. 근데 우리 아파트 질 때 어떻게 합니까? 건설사는 땅만 대충 사놓고 은행에서 융자 받고 분양 계약한 다음에 그 돈을 갖고 아파트를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분양가가 있는 거죠. 만약 분양가가 1억이다. 그러면 어차피 이 돈은 고정이니까 내가 이거를 5천에 지면 나는 5천 남는 거잖아요. 그죠? 자, 결과적으로 이런 게임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계획 단계에서 규모와 비용을 예측하는 거는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에서는 규모를 산정하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엉터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를 고객이 언제 만족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다. 소프트웨어 단계 발주 가이드랑
소프트웨어 제한 작성서 요청 가이드를 만들어줘서 저렇게 애매모호하게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해주세요. 이런 거 못 쓰게 하자. 그래서 제한 요청서를 만드는 방법을 공공에서 정해주자. 그래서 이게 감리 및 사업관리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끊었다 하겠습니다.